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는 좋지 않고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학생이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 물건은 하나도 사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를 쓰고 여러분의 수도를 쓰면서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아니 2년이 넘도록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학생이 여러분의 호의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생인데 오죽하겠어. 장사의 방해만 안 된다면 그냥 두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압니다.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전자를 선택하겠죠. 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우리가 남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실화의 주인공, 60살의 서점 주인, 이정순 여사님은 그 학생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공짜 손님을 위해 묵묵히 전등 하나를 더 켜주었고 7년 동안이나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저 흔한 미담이나 따뜻한 닭고기 수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7년 후 서점이 문을 닫고 정순 씨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미국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국제 소포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소포를 열어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난 7년의 시간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을 뒤바꿀 인생 일대의 투자였을까요? 저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순 여사님의 만추 서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정순 오레로 예순입니다. 50살 되던 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작은 서점 하나와 추억이 가득한 집을 남겨주었습니다. 서점은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조용한 골목길 오래된 경기상고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만추 서점입니다. 당시를 좋아했던 제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는 하늘의 뜻은 그윽한 풀과 같고 인간 세상은 늦가을의 정취 만추를 귀하게 여린다라는 시구처럼 이 서점이 인생길에서 지친 모든 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서점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햇살을 안으로 들이면 공기 중에 익숙한 냄새가 감돕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삼나무, 책장의 향기, 그리고 제가 습관처럼 우려내는 둥글레차 향기가 뒤섞인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죠. 저는 젖은 걸레로 책장 구석구석을 닦고 손님들이 아무렇게나 꽂아둔 책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가 되면 카운터 뒤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곤 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딸 지은이는 이제 그만 서점을 정리하라고 성화입니다. 요즘 누가 책을 사서 보냐며 매달 적자만 나는데 왜 고생하냐고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는 건
마치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 그가 영영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우리가 젊은 시절 서점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환하게 웃고 있고 눈에는 총기가 가득합니다. 그 소년이 처음 들어온 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략 저녁 7시쯤 날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하고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인근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깃이 낡아 하얗게 발에 있었고 몸집은 왜소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워 보이는 책 가방을 메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하러 들어온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서가를 둘러보지 않고 곧장 서점 가장 안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구석은 제가 일부러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를 놓아둔 곳이었습니다. 창가에 붙어 있긴 하지만 조명이 어두워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자리였죠. 소녀는 그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가게의 낡은 펜던트 조명에 의지해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는데 마치 세상에 자신과 눈앞에 책 한 페이지만 남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9시가 될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그는 묵묵히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니 멀리 있는 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만추 서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혼자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갔습니다.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꾸벅 목례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소년의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에서 참고서를 꺼내 보곤 했는데 주로 수학이나 물리학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책을 어찌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페이지를 넘길 때도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접힌 자국 하나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 보고 나면 제가 정리한 것보다 더 반듯하게 제자리에 꽂아두었죠. 그는 펜 한 자루 제일 싼 공책 한 권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요. 가끔 입술이 바짝 마른 게 보여도 그저 입술을 한번 꾹 다물고는 다시 공부에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년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항상 깨끗하지만 낡아서 반질거리는 교복 모서리가 해진 책가방 발보다 한 치수는 커 보이는 낡은 운동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쫓아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은 원래 책을 읽는 곳이니까요. 누군가 이곳에서 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비록 사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서점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토록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 구석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이 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가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물을 건넸을 때 소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이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제 쪽을 향해 다시 한번 꾸벅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아주 천천히 아껴가며 마셨습니다. 그 후로 그것은
우리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면 저는 물을 내어주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년의 이름도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서울이라는 이 분주한 도시에서 시대에 뒤처져가는 제 작은 서점이 말 없는 소년에게 매일 밤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등을 켜주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시간은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낡은 시계바늘 소리 속에서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창밖에 늙은 플라타너스 잎이 푸르렀다가 노랗게 물들고 다시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골목 어귀에 30년 된 칼국수집 주인이 젊은 아들로 바뀌었지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년도 자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고등학교 교복이 서울대학교 과잠바 대학 점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비 온 뒤 죽순처럼 키가 쑥쑥 자라 어느새 저보다 훨씬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의 앳된 티는 사라지고 대학생 특유의 자신감과 차분함이 자리 잡았지만 그 특유의 침묵과 집중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는 책이 고등학교 물리 참고서나 영어 교과서에서 벽돌처럼 두껍고 온통 영어가 적힌 전공 서적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알고리즘, 딥러닝, 선형대수학. 저는 제목조차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었죠. 제 작은 배려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서울의 겨울밤에는 따뜻한 물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를, 때로는 생강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쥐는 모습을 볼 때면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밤에는 시원한 보리차나 미숫가루를 타서 얼음을 동동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는지 며칠 연속으로 밤늦게까지 머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끙끙 앓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가 그의 책에서 곁눈질로 본 키워드를 기억해 관련 분야에서 평이 좋은 번역서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새 책을 슬그머니 그의 책상 모서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책을 본 그는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책장 너머의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7년 전 그 비, 오는 밤처럼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구석이 필요했고 저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무언의 계약은 어떤 말보다 견고했습니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9시 가기 전에 밖에서 무거운 도서 반납 카트를 밀고 들어와 손님들이 어지러운 책들을 번호순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능숙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 같았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는 셔터를 내리기 전 문 앞에 내놓은 화분들을 안으로 들이고 들이친 빗물을 닦아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구석의 낡은 조명이 깜빡거리며 접촉 불량을 일으키자 제가 수리공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말없이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와 순식간에 전구를 갈아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처럼 목례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환하게 밝혀진 전구 밑에서 저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정리하다가 대학면 귀퉁이에서 작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 수석 장학생 명단이었는데 컴퓨터 공학부 1등에 박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박민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위로 기사를 오려 그날 밤 그 아이의 책상 투명 매트 밑에 끼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 보니 기사는 사라져 있었고 대신 컴퓨터로 타이핑한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박민우 올림. 저는 그 쪽지를 지갑 속에 남편과 찍은 사진과 함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청춘을 밟고 지나갔고 남편을 데려가더니 이제는 제 작은 서점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상황이 나빠졌을까요? 골목 어귀에 대형 편의점이 들어서고 베스트셀러를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이 들어와 휴대폰으로 책 표지만 찍고는 죄송해요 이모님, 예스24나 쿠팡에서 사는 게 적립금도 주고 더 싸서요. 라며 멋쩍게 웃고 나갈 때부터였을까요? 온라인 서점과 새벽 배송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제 손님들을 하나둘씩 낚아채 갔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안 돼도 하루에 10여 권, 주말엔 3, 40권은 팔렸는데 2022년에 접어들자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만화책 한 권 못 파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책값, 임대료, 전기세, 모든 것이 태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남편과 모아둔 노후 자금을 깨서 메꾸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촉기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고지서들을 딸 지은이가 볼까봐 카운터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두고 두꺼운 국어사전으로 눌러놓았습니다. 마치 그러면 빚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깊은 밤 팔리지 않는 책들에 둘러싸여 혼자 있을 때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특히 민우를 볼 때면 더 그랬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민우가 보는 책은 점점 더 전문적이고 비싸졌습니다. 그가 자주 꺼내보는 두꺼운 원서는 정가가 8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우의 형편에 그 책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뚫어지게 책을 보는 그를 보며 제 마음속에선 비열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야, 그 책이 그렇게 좋으면 제일 싼 공책이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실망할 테니까요. 만추 서점은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곳이지 이익을 계산하는 거래소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평생 서점을 지켜온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는 결국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은행원이라 숫자에 밝은 아이니까요. 주말에 장부 정리를 돕겠다며 왔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고지서 뭉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은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지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정말 할 만큼 했어.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월세 200에 관리비 책값까지 하면 매달 300씩 까먹고 있잖아. 엄마 노후 자금 다 들어갔어. 이 서점 아빠와의 약속도 지켰고 엄마도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제발 쉬자. 딸은 시대가 변했다며 추억만으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뼈아픈 말을 뱉었습니다. 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이성은 딸의 말을 따르라고 했지만 마음은 덩굴 식물처럼 서점에 얽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추 서점은 제 삶의 뿌리이자 남편과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곳을 닫는 건 제 영혼을 어두운 창고에 가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딸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호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여름 서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끓어올랐고 매미 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주인 김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우리 부부의 것이었지만 몇 년 전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팔고 다시 임대해 쓰고 있었지요. 김 여사님은 착한 분이라 오랫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바깥 양반이 수술을 해야 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건물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새 주인이 오면 월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미안하지만 3개월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정리를 생각해 보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원망할 순 없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건물이 팔리든 월세가 오르든 결말은 하나라는 것을요. 만추 서점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7년 동안 서점 구석을 지켰던 소년 안이 청년 민우도 작별을 고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처럼 구석으로 가지 않고 제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 차림에 그는 몰라보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이모님. 다소 잠긴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내일 미국으로 떠나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유학 준비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합격했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 박사 과정 전액 장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스탠퍼드라니.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른 아이가 드디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잘됐다, 정말 잘됐어. 민우야, 축하한다. 그는 대답 대신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지난 7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모님과 만추 서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아껴두었던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게 준 첫 생일 선물이었던 파카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거 졸업 선물이다. 미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넌 우리의 자랑이야. 그는 케이스를 받아들고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I가 무엇인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신나서 떠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우울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 그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건강하세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우가 떠나고 난 서점의 구석 자리는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매일 밤 7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그곳엔 빈 책상과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점의 영혼 절반이 빠져나간 듯한 상실감. 그 공허함이 결국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고 싶다. 이튿날부터 가게 유리문에는 딸이 써온 빨간색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폐업 정리, 전 품목 80% 할인, 점포 정리. 그 글씨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고 만추 서점은 지난 30년 중 가장 시끌벅적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찾아와 아쉬워했습니다. 인근 대학의 최 교수님은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인문학 서적 10여 권을 고르시고는 굳이 정가를 내고 가셨습니다. 이 여사 고생 많았어. 이 골목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구만.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책이 팔리거나 상자에 담겼습니다. 텅 빈 책장과 바닥에 쌓인 종이 박스들. 딸 부부가 마지막 짐을 싣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겠다고 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민우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앞에 앉아 정순아 수고했어.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 괴종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30년간 켜져 있던 만추 서점, 간판의 불을 껐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내려앉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촌을 떠나 딸네 집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했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밥을 먹고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워봐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촌 근처를 지날 때면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서점 자리엔 화려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싼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 추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인생이 그런 거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점을 닫은 지 반년이 지난 겨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페덱스 페드엑스 유니폼을 입은 기사가 비를 뚝뚝 흘리며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 댁 맞습니까? 미국에서 온 국제택배입니다. 미국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송장을 보니 보낸 사람 이름에 MW 파크 주소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MW 파크? 박민우, 설마 민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알려준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겹겹이 포장된 테이프를 뜯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 그리고 그리운 서점의 냄새. 상자 맨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모님께라고 적힌 정갈한 한글. 제가 선물한 만년필로 쓴 짙은 남색 잉크의 편지였습니다. 이모님 잘 지내시죠?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7년 전 비 오는 밤 미래가 보이지 않던 한 소년이 이모님의 서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저의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소주병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 방은 없었고 공부는커녕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며 제 문제집을 찢어버리던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비를 맞으며 걷다가 따뜻한 불빛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만추 서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셨습니다. 그 물 한 잔이 낯선 어른이 베풀어준 그 조건 없는 친절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고 저를 살게 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가죽 앨범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2016년 가을 교복을 입고 서점 밖에서 쭈뼛거리는 민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17년, 2018년. 매년 서점을 배경으로 성장해가는 민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2023년, 여름 제가 준 만년필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범 밑에는 파란색 파일이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만추 서점 이디안영 인문학과 기술의 공생사업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시장 분석 운영 모델, 재무 예측,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사라진 만추 서점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놓았습니다. 기존의 따뜻한 감성은 유지하되 AI 추천 시스템과 AR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서점, 그리고 상자 맨 바닥철을 숨 멎게 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은행 신탁 증서였습니다. 계약서는 예전 서점 근처 더 모기 좋고 넓은 1층 상가였습니다. 임대료는 10년치가 완납되어 있었고 임차인은 이정순이었습니다. 신탁 증서에는 국민은행 예금주 이정순, 그리고 금액은 민우가 미국에서 특허 기술로 번 돈과 스타트업 투자금으로 조성한 펀드 한화 약 8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자금은 만추 서점, 이춘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정순 여사가 정원을 갖는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끝에 적힌 번호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화면에 세련된 사무실을 배경으로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모님, 민우야, 이게 대체 뭐니? 너무 큰 돈이다. 난 못 받는다. 제가 울먹이자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건 최고의 브랜드는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와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추 서점의 영혼은 바로 이모님이에요. 저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일 뿐이고 이모님은 이 서점의 CEO이자 브랜드 매니저십니다. 제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년간의 준비 끝에 서촌 골목에 만추 서점 2.0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로 햇살이 쏟아지고 커피 향이 감도는 따뜻한 공간.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책을 비추면 그림이 튀어나오는 신기한 공간. 개업식 날, 민우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7년 전 이모님이 켜주신 등불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서점 주인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주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행복한 책방 할머니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점 구석에 앳된 여학생 하나가 들어와 조용히 문제집을 펴니다. 7년 전 민우와 똑같은 눈빛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그 아이 책상에 살며시 놓아둡니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수줍게 웃습니다. 저는 압니다. 만추 서점의 불빛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불빛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삭막한 세상 계산기만 두드리는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의 조건 없는 선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정순 여사님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적재 허덕이는 가게에서 가난한 학생을 위해 등불을 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